제자리.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한 번씩 자신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린 여행을 가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해 보기도 한다. 하지만 집을 떠나 본 후에 느끼는 감정은 그래도 집이 편하고 좋다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또 매일 먹는 밥과 김치를 지겹게 느낄 때가 있다. 문득 김치에 대해서 안 좋았던 기억이 생각난다. 내가 여고 시절에 야간 학습 시간이란 게 있어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정규 수업 후에 자율학습을 4시간 이상씩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도시락을 2개씩 싸가지고 등교를 했던 적이 있었다. 친정 어머니는 그 당시 회사에 다니시고 계셔서 바쁘기도 했고 내가 뭐든지 안 가리고 잘 먹는다고 생각하셨는지 매일 도시락 2개에 반찬이 김치뿐이었다. 오빠와 막내는 계란과 소시지도 있었는데 그때는 밥 먹는 시간에 도시락만 열면 머리가 아팠다. 김치 냄새 때문에. 물론 친구들이랑 같이 반찬을 나눠 먹기도 했지만 그런 김치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본 반찬이 되었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국수나 고기류도 먹고 싶을 때가 있다. 그래도 되돌이표처럼 밥과 김치를 찾게 된다. 결국 제자리인 셈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의 감각이 무딘 탓도 있지만 이제는 제 자리인 내 틀에서 벗어나기가 낯설고 힘이 든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루틴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거의 일정한 습관 속에서 사는 게 편한 것 같다. 친구도 편하고 부담 없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먹는 것도 소화되기 쉬운 것을 먹게 되고 이러면 내가 늙었다는 말인가?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 없듯이 낯선 것보다 익숙한 풍경이 더 정감이 있다. 외국인들 중에는 휴가 때 몇 번 갔던 곳을 또 가서 쉼을 얻는다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제는 나도 정말 좋아하는 곳에 다시 가서 여유 있게 구경하며 쉬고도 싶다. 하지만 결국 제자리의 삶이 나에게 편하고 익숙해졌다. 제자리. 낯선 곳에서 하룻밤을. 아주 오래전인가 나는 조그만 과자가 들어있는 작은 인형을 산 적이 있었다. 귀여운 그 인형에게
9월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다. 9월에 만나서 9월이? 이렇듯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어떤 상황을 타당하게 만들어버리는 버릇이 있다. 어느 날 나는 낯선 곳에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다. 그날이 그랬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내가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내가 아가씨였을 때 대하 저수지를 확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저수지를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친구 하나를 불러 같이 가기로 했다. 그런데 터미널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친구가 오지 않았다. 그 당시엔 휴대폰이 없는 시대였다. 나는 혼자 그냥 갔다 올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 버스에 올랐다. 대하 저수지가 종점인 버스였는데 버스 안에는 아마도 저수지 근처에 집이 있는 사람들이 타서 많지 않았다. 우연히 옆에 앉은 젊은 아저씨가 그곳에 왜 가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 대화를 이어하게 됐다. 아저씨는 이제 곧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셨다.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종점인 대하 저수지에 다다랐다. 그 아저씨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는 나에게 직접 알려주겠다고 나섰다. 나는 아무런 걱정도 안 한 채 속으로 매우 친절한 분이시구나 하면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물이 가득 차 있는 저수지를 한참 감상하다가 아직 차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아저씨 집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차 타는 곳으로 같이 갔다.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도 전주가는 막차가 오질 않는 거였다. 에고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하고 마음속으로 급하게 기도를 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그 아저씨 하시는 말씀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외지에서 아가씨가 오는 바람에 그런가 보다 하며 웃으셨다. 그리고서 그냥 당신 집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첫 차로 가라는 것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나로서는 하는 수 없이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그 산골집에 따라갔다.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전화기도 없는 시대라 이장집인가 하는 곳에 가서 전화를 했다. 집으로 물론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거짓말로 친구와 왔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했다. 그 아저씨는 매우 친절하게도 아내를 불러 저녁밥도 챙겨주셨다. 그리고 당신 가족들이 자는 방에 같이 자면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작은 여자아이 둘과 그의 아내가 자는 곳에 꼽살이 끼어 하룻밤을 자게 되었다. 그 부부는 카톨릭 신자여서 저녁 미사를 아이들과 드리고 잠을 청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잠을 편히 잘 수 있었겠는가. 하여튼 너무 겁이 없고 답답한 내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산골에 동이 텄는지 그 부부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나도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 했다. 그러자 아저씨께서 이곳 화장실은 밖에 있고 재래식이어서 앞부분은 소변을 보고 뒷부분에선 대변을 봐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난 소변을 보고 밖을 내다보니 어스름하게 주위가 어두워져
커다란 산이 성큼 내 앞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저수지 옆이라 물 안개인지 구름인지 구분하기 힘든 안개가 산을 감싸고 있었다. 너무 신비스러운 느낌 속에 있는 듯했다. 산이 바로 내 앞에 와 있는 듯했다. 처음 먹어보는 감자국. 감자를 썰어 약간의 고추장을 풀어 멸치를 넣고 끓인 국이었던 것 같다. 감자국을 먹었다. 아저씨는 첫 차를 타라고 하면서 다시 차가 오는 정류장까지 기다려줬다. 매우 고맙고도 감사한 하루였다. 물론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된통 혼이 났지만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섭고도 어이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때 친절했던 그 아저씨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하고 싶다. 아마도 그때가, 그런데 왜 그 생각이 지금 떠올랐을까? 아마도 그때가 가을이 아니었나 싶다. 참으로 젊은 때 무모한 모험을 한 것 같다. 그래도 주의 도우심으로 잘 보낸 하루였다. 낯선 곳에서 하룻밤을. 아주 오래전인가 나는 조그만 과자가 들어있는 작은 인형을 산 적이 있었다. 귀여운 그 인형에게 9월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다. 9월에 만나서 9월이. 이렇듯 어떤 때는 내 맘대로 어떤 상황을 타당하게 만들어버리는 버릇이 있다. 나는 어느 날 낯선 곳에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다. 그날이 그랬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내가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내가 아가씨였을 때 대하 저수지를 확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저수지를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친구 하나를 불러 같이 가기로 했다. 그런데 터미널에서 친구를 기다렸는데 친구가 오지 않았다. 그 당시엔 휴대폰이 없는 시대였다. 나는 혼자 그냥 갔다 올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 버스에 올랐다. 대하 저수지가 종점인 버스였는데 버스 안에는 아마도 저수지 근처에 집이 있는 사람들이 타서 많지 않았다. 우연히 옆에 앉은 젊은 아저씨가 그곳에 왜 가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 대화를 하게 되었다. 아저씨는 이제 곧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셨다.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종점인 대하 저수지에 다다랐다. 그 아저씨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는 나에게 직접 알려주겠다고 하셨다. 나는 아무런 걱정도 안 한 채 속으로 참 친절한 분이시구나 하면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물이 가득 차 있는 저수지를 함께 한참 감상하다가 아직 차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아저씨 집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차 타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도 전주가는 막차가 오질 않는 거였다. 에이구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하고 마음속으로 급하게 기도를 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그 아저씨 하시는 말씀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외지에서 아가씨가 오는 바람에 그런가 보네 하며 웃으셨다. 그러고서 그냥 당신 집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첫 차로 가라는 것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던 나로서는 하는 수 없이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그 산골집에 따라갔다.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전화기도 없는 시대라 이장집인가 하는 곳에 가서 전화를 했다. 집으로. 물론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거짓말로 친구 왔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했다. 그 아저씨는 매우 친절하게도 아내를 불러 저녁밥도 챙겨주셨다. 그리고 당신 가족들이 자는 방에 같이 자면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작은 여자아이 둘과 그의 아내가 자는 곳에 꼽사리 끼어 하룻밤을 자게 되었다. 그 부부는 카톨릭 신자여서 저녁 미사를 아이들과 드리고 잠을 청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잠을 편히 잘 수 있었겠는가? 하여튼 너무 겁이었고 답답한 내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산골에 동이 텄는지 그 부부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나도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 했다. 그러자 아저씨께서 이곳 화장실은 밖에 있고 재래식이어서 앞부분은 소변을 보고 뒷부분에선 대변을 봐야 한다고 알려주셨다. 난 소변을 보고 밖을 내다보니 어스름하게 커다란 산이 성큼 내 앞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저수지 옆이라 물안개인지 구름인지 구분하기 힘든 안개가 산을 감싸고 있었다. 너무 신비스러운 느낌 속에 있는 듯했다. 산이 바로 내 앞에 와 있는 듯했다. 처음 먹어보는 감자국을 먹었다. 아저씨는 저차를 타고 가라면서 다시 차가 오는 정류장까지 같이 갔다. 매우 고맙고도 감사한 하루였다. 물론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된통 혼이 났지만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섭고도 어이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때 친절했던 그 아저씨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하고 싶다. 그런데 왜 그 생각이 지금 떠올랐을까? 아마도 그때가 가을이 아니었나 싶다. 참으로 젊을 때 무모한 모험을 한 것 같다. 그래도 주의 도우심으로 잘 보낸 하루였다. 가을 정경. 긴긴 여름의 매미 울음소리가 소리도 없이 사라져 버린 어느 날, 밤 공기를 가르며 귀뚜라미 소대가 몰려온 듯합니다. 새콤한 레몬 향이 어디선가 나는 듯합니다. 아니네요. 사과 향기인 것 같습니다. 아라리 사과나무 가지에 달려있는 사과 얼굴이 수줍은 새색시처럼 양볼이 빨개져 오네요. 빨간 맨드라미도 파마머리를 한 채 보이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먹었던 사루비아 꽃도 보이네요. 저만치서 키 큰 해바라기가 해맑은 얼굴로 웃고 있네요. 또 저 옆에서 백일홍과 코스모스가 형형 색색으로 예쁜 얼굴을 내미네요. 키 큰 갈대들도 한켠에서 늠름하게 굽어보고 있군요. 간간히 노랑나비, 호랑나비, 잠자리들이 날아다니는 모습도 보여요. 들녘에 벼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고요. 날마다 가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날도 짧은 것처럼 가을날은 더 짧겠지요.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은 늘 짧은 것 같아요. 하늘엔 청명한 파란 하늘이 보이고 언뜻 하얀색 뭉게 구름이 하늘을 수놓고 있군요. 어쩌면 저리 아름다울까요? 황화꽃과 메리골드의 고운 금 색깔이 햇볕에 반짝이네요. 아, 우리에게도 저리 고운 때가 있었지요. 한번 눈을 감고 회상해 봅니다. 그때는 귀한 선물인지 몰랐어요. 젊음이, 청춘이. 그래도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든 꽃이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아까운 꽃들이랍니다. 빛은 바랬어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온정은 향기보다 더 귀하니까요. 가을 정경. 긴긴 여름의 매미 울음소리가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린 어느 날, 밤 공기를 가르며 귀뚜라미 소대가 몰려오는 듯합니다. 새콤한 레몬향이 어디선가 나는 듯합니다. 아니네요. 사과향기 같습니다. 알알이 사과나무 가지에 달려있는 사과 얼굴이 수줍은 새색시처럼 양볼이 빨개져 오네요. 빨간 맨드라미도 파마머리를 한 채 보이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먹었던 사루비아 꽃도 보여요. 저만치서 키 큰 해바라기가 해맑은 얼굴로 웃고 있네요. 또 저 옆에서 백일홍과 코스모스가 형형 색색으로 예쁜 얼굴을 내미네요. 키 큰 갈대들도 한켠에서 늠름하게 굽어보고 있군요. 간간히 노랑나비, 호랑나비, 잠자리들이 날아다니는 모습도 보여요. 들녘에 벼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고요. 날마다 가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날도 짧은 것처럼 가을날은 더 짧겠지요.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은 늘 짧은 것 같아요. 하늘엔 청명한 파란 하늘이 보이고 언뜻 하얀색 뭉게 구름이 하늘을 수놓고 있군요. 어쩌면 저리 아름다울까요? 황화꽃과 메리골드의 고운 금색깔이 햇볕에 반짝이네요. 아, 우리에게도 저리 고운 때가 있었죠. 한번 눈을 감고 회상해 봅니다. 그때는 귀한 선물인지 몰랐어요. 젊음이, 청춘이. 그래도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꽃이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아름다운 꽃들이랍니다. 빛은 바랬어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온정은 향기보다 더 귀하니까요.